안녕하십니까. 자, 세무서민법 담당하고 있는 김재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년도 5월 달에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금년처럼 이제 연장이 돼가지고 8월 달에 시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5월 달에 보신다고 일단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예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늦어진 거고요. 정상으로 되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5월 달을 딱 이렇게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객관식 첫 시간이 되는데요. 이 객관식 문제를 갖다가 푸실 때는 중요한 게요. 조금 미리 풀어 오시는 게 좋은데, 앞으로 오실 때는 한 주에 20페이지 분량만 푸시면 돼요. 20페이지. 그러면 하루에 3페이지 정도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3페이지. 그리고요, 이 객관식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전 감각을 갖다가 키운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거고요. 이 문제의 유형을 갖다가 머릿속에다가 전부 다 저장할 수 있을 정도 이렇게 푸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제 유형을 갖다가 많이 보게 되면 익숙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시험장에서 자신이 붙어요. 근데요, 예상하지 못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조금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나왔다면 사실 긴장하게 되잖아요. 긴장하게 되면 문제 풀 때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많이 쓰고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가급적 유형을 갖다가 기억한다라는 생각에서 답이 외워질 때까지 자주 보시는 거 좋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데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 그래서 우리 분들이 이 정도만 잘 하시게 되면 사실 세무사 1차 우리가 시험 범위에 있어서 민법 총칙 선택 과목은요. 난이도가 최근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점수를 갖다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완하시면 사실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뭐 100점을 갖다가 맞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무리 공부를 했다 조금 등한시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과정하고 문제풀이 과정을 다 잘하시게 되면 85점 이상은 다 맞을 수 있어요. 자신감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오늘은 첫 번째 페이지 보시게 되면 6쪽에 제1장 민법 서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민법 서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출제는 많이 되지 않죠.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출제는 많이 되지 않고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민법 서론 파트에서 주로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 이거죠. 첫 번째가요. 민법의 성격이에요. 민법의 성격. 민법의 성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민법이 어떤 지위를 갖느냐. 민법은 모든 사람에 적용이 되는 일반법이다. 따라서 특별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민법은 사적 자체가 허용되기 때문에 사법이죠. 그래서 일반사법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나 상법은 일반사법이 아니고 특별사법이 되죠. 그 다음에 민법은 실체를 딱 확인해 주는 법이기 때문에 절차법이 아니고 실체법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민법의 법원이죠. 그래서 민법 제1조 민법 제1조 조문 민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민법의 법원은 조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문 자체를 일단 정리하시는데 민사에 관하여 일반인들의 생활관계죠. 일반인들의 생활관계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즉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그때는 관습법을 갖다가 적용을 해주죠. 관습법을 갖다가 적용을 해주고 관습법조차도 없다고 한다면 조리에 의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조리에 의한다. 따라서 법률, 관습법, 조리만 법이고 이거 말고는 법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적용 순서도 바꾸면 안 돼요. 여기 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고 이건 성문법이죠. 국회 제정법을 말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땅땅땅 두들겨서 통과시킨 법이고 이때 국회 제정법으로서 실질적 의미이기 때문에 국회에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이 아니라 각종 명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조약이라든가 조례와 같은 거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 규칙, 조약, 조례 전부 다 포함이 된다. 조리는 불문법이지만 조례는 성문법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것은요, 성문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관습법이라든가 조리와 같은 불문법은요, 보충적 효력을 갖는 거예요. 보충적 효력.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습법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때 민법 소론법 때에서 민법의 기본 이념, 민법의 기본 이념이 나오죠. 민법의 기본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그랬어요.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대에 수정된 원리를 갖다가 적용하게 되면 공공복리를 최대 이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잘 살자라고 하는 공공복리를 갖다가 최대한 실현해 줘야 되고, 그러나 기본 원칙은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 근대민법의 3대 원칙. 그래서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을 해줍니다. 다만 공공복리라고 하는 커다란 목적을 갖다가 실현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3대 원칙을 제한을 하죠. 소유권의 상대성을 인정을 해주고 계약 내용의 공정도 인정을 해주고 예외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민법의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누가 봐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확정짓는 걸 우리는 법의 해석이라고 하고요. 이 법의 해석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해석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뭐냐? 법적 안정성하고 법적 안정성이란 말이 나오면 사회 질서 유지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 유지. 그 다음에 구체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체적 타당성. 이 구체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요, 개인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 보호. 그래서 우리가요, 법을 해석을 해서 질서도 유지를 하고 개인도 보호하게 되면 가장 훌륭한 해석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충돌이 돼버리면 그때는 법적 안정성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해석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해석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권 해석하고 학리 해석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으면 학리 해석을 갖다가 우리가 해석이라고 해요.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공권력의 주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유권 해석은 공권력의 주체가 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에서 하는 거예요. 입법부 공무원이 하게 되면 입법 해석이고, 사법부 공무원이 하게 되면 사법 해석이라고 하고, 행정부 공무원이 하게 되면 행정 해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학리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학리 해석은요, 학문적 이치로 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물리 해석이 있어요. 물리 해석. 물리 해석은 글자 그대로 하는 거죠. 글자 그대로. 물리 해석으로 안 되게 되면 그때는 2차적으로 논리 체계적 해석을 합니다. 논리 체계적 해석.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할 것이 민법의 효력이죠. 시간적 효력에 관해서는 민법은 최초에는 소급효를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장소적 효력에 관해서는요, 속지주의, 속인주의, 기국주의를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헌법 제3조에 북한에도 민법을 적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게 뼈대입니다. 이걸 딱 이걸 하시고 지문 정리하시는 거예요. 지문 정리. 자, 6쪽에 보시게 되면 1번 문제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죠. 민법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민법의 성격. 자, 그래서 민법의 의 괄호쳐 놓으세요. 우리가 문제집을 했다가 보실 때 이 문제집은 요약집이라든가 기본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민법의 의 이렇게 나오면 민법이 뭐였냐? 그다음에 민법은 어떤 성격을 갖느냐?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1번은 민법의 뜻입니다. 민법은 사인 상호 간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일반 사법입니다. 한마디로 뭐요?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 되고, 사법 동그라미 넣으시고, 사법은 뭐요?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거예요. 사적 자치. 그러니까 사적 자치가 허용되기 때문에 재산관계도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고 가족관계도 내가 원해서 하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3번에 보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이다. 일반법 가르쳐 놓으시고요. 일반법은요, 제한이 없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통령이 됐든, 그 다음에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됐든, 아니면 갓 태어나서
출생신고가 없는 아이가 됐든 간에,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따라 여행하는 관광객이 됐든 전부 다 민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 2번에 보게 되면 민법과 상법의 규정 내용이 서로 충돌할 때에는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특별법인 상법이 적용되는 거죠. 일반법의 반대 개념이 특별법입니다. 일반법은 제한이 없이 모든 자에게 적용이 되는데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갑과 을이라고 한 두 사람이 분쟁이 붙어서 소송이 있었을 때는요, 어떤 법을 쓸 것이냐, 법원의 판사가 법전을 찾아보게 되는데 그 법전이 여러 개의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민법에도 규정이 있고 상법에도 규정이 있고, 그러면 그 법이 여러 개 있을 때는요, 법원의 판사가 그 법의 개수만큼 재판을 하게 되면 소송하는 사람은 변호사 선임료가 많이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소송을 끝내줘야 돼요. 그러면 약한 법을 갖다 적용하게 됩니까? 힘센 법을 적용하게 됩니까? 힘센 법. 그걸 따 우리는 특별법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도 조문이 있고 상법에도 조문이 있게 되면 그때는 민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상법을 갖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상법.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그 다음 4번에 보면 민법은 실체법이다. 실체법 가로쳐 놓으시고, 실체는요, 정체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갑과 을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갑과 을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여러 가지 계약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권리와 의무를 확인시켜 주는 법이에요. 따라서 매매 계약이 있게 되면 매도인은 돈 받을 권리가 있는 반면에 재산권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요,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반면에 재산권 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확인해 주는 법이 실체법이고, 민법은요, 확인된 권리와 의무를 실현시켜주는 절차법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5번, 형식적 의미의 민법 가르쳐 놓으시고, 뭐죠? 민법전. 558년도 2월 22일 날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된 현행 민법 조문을 갖다가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요, 민법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름의 법들까지 전부 다 포함시켜 주죠. 그러니까 당연히 형식적 의미의 민법하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범위가 전혀 다른 겁니다. 형식적 그러면 좁다는 뜻이고 실질적 그러면 넓다는 뜻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그 다음 2번 문제. 재산법과 가족법 모두 적용되는 통칙적 규정 가르쳐 놓으시고, 우리가요, 통칙 규정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요, 특별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통칙 규정은요, 공통 원칙을 말하는 거죠. 공통 원칙. 공통 원칙 그러면 글자가 4글자로 늘어나기 때문에 단어를 줄여준 거예요. 그래서 통칙이라는 얘기는 공통 원칙이다. 어떤 것이냐? 재산법에도 적용이 되고 가족법에도 적용이 돼 가지고 공통으로 다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법 총칙은요, 모두 184개 조문이 있는데 그 184개 조문 가운데서 재산관계, 가족관계 다 쓰는 것도 있고 재산관계에만 적용이 되고 가족법에는 적용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갖다가 봤을 때 재산법, 가족법 모두 적용되는 통칙 규정이 아닌 걸 고르면 이 말은요, 재산법에만 적용되는 걸 고르라는 얘기예요. 재산법에만. 민법 총칙 그러면 민법의 모든 공통원칙을 뽑아놓은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지만, 민법 총칙은 재산법에는 다 써요. 그러나 가족법에는 일부만 씁니다. 재산법은 경제적 이익을 대상으로 하지만 가족법은 경제적 이익이 아니고 혈연관계, 정을 갖다 기초로 하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민법 조문은 가족법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칙은 재산관계에는 다 쓰고 가족법에는 일부만 쓴다. 이게 성격인데, 여기서요, 재산관계에만 적용이 되고 가족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들을 3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3가지. 행님의 소입니다. 행님아, 소를 끌고 어디로 가나, 이런 얘기인데 제가 부산 사투리를 잘 못 써요. 행님아, 소를 어디로 끌고 가노?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뭐 부산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행 그러면 행위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행님의 소죠. 해가지고 행위 능력과 관련해서 제한 능력자 규정이 있어요.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행위 능력자라고 하는데, 혼자서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자는 많기 때문에 적은 사람을 규정해 놨죠.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혼자서 못하는 사람 말고는 전부 다 혼자서 할 수 있죠. 그래서 행위 능력과 관련해서 혼자서 못하는 제한 능력자 규정이 있는데, 이 제한 능력자는 우리 민법상 세 가지가 있죠. 19세 미만인 자가 미성년자고, 성년 후견 개시 심판받은 자를 갖다가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고, 한정 후견 심판받은 사람을 갖다가 피한정 후견이라고 하는데요. 요 세 사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인, 이런 제한 능력자 규정은요, 재산 행위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재산 행위만. 가족법이나 불법행위라든가 사실행위는 적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 관련된 게 있어요. 의사표시. 의사표시 내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특히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것이 대부분인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민법 총칙의 의사표시는 역시 정상적인 걸 규정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갖다가 규정해 놓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네 가지만 아니면 전부 다 정상이죠. 그래서 비진의 표시가 있고, 통정의 표시가 있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고,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비통착사라고 하고, 이 비통착사도 재산법에만 적용이 되고 가족법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사표시에 관련된 규정 대부분. 그 다음에 소멸시효죠. 소멸시효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한쪽 편만 강제하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채권자를 위해서 연장, 가중, 배제는 못하고 채무자를 위해서 단축 경감은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소멸시효는 시간의 효력이 완성이 되면 재산적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지, 시간이 경과했다고 해가지고 부모님의 자격이라든가 아내의 자격이라든가 남편의 자격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한능력자 규정, 의사표시의 비통착사 관련 대부분 규정, 그 다음에 소멸시에 관련된 거, 이거는 재산법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재산법.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재산, 가족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 당연히 공통원칙, 통칙이고, 주소도 재산, 가족 다 적용이 되죠.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재산, 가족, 사회질서 위반 행위는 전부 다 무효가 되고, 물건은요, 재산법에도 적용이 되고 가족법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물건은요, 상속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상속에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03번 문제, 민법 제1조 가로천시고 법원이죠. 민법 제1조 이렇게 나오면 조문을 기억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조문 그대로네요. 그래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단어 그대로 나와야 돼요. 법률, 관습법, 조리 그대로 나와야 되고, 시험 문제를 살짝 바꿔서 어떻게 되냐면, 민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민법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말하기 때문에 민법 말고 다른 것도 전부 다 포함시킨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법률, 관습법, 조리 그대로 가야 돼요. 따라서 거기서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성문법이죠.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조약, 조례까지 다 포함이 되고, 따라서 성문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불문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을 하죠. 그래서 3번 관습법이라든가 조리의 보충적 효력,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적용 순서까지 해놓은 법률부터 적용을 하고,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이기 때문에 요 순서를 바꾸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 순서 그대로 적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게 되면 법의 종류를 정해놓은 거죠. 당사자 사이에서 민사 관련 분쟁이 있게 되면 법률, 관습법, 조리를 법으로 한다. 그래서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약서도 법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법이다 그러면 안 돼요. 단지 의사표시 해석 기준에 불과한 것이지 법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판례의 구속력은 인정하지 않죠. 왜? 1조에 없으니까. 간단한 거예요. 민법 제1조에 없으면 법 아닌 거예요. 그러나 다만 딱 하나,
민법 1조에 없지만 법으로 인정되는 게 하나 있죠. 그게 헌법재판소 판결 또는 헌재 결정례입니다. 헌재 판결은 법이 되는 거예요. 법. 자, 그 다음에 공사본에 보면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법원에 관한 민법 제1조 가로쳐시고 법률 동그라미. 자,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요, 당연히 글자로 된 성문법을 말하는데 실질적 의미이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형식적 의미의 민법 가로쳐시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재정법. 그래서 우리가 좁은 의미의 법률은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땅땅땅 두들겨서 통과시킨 국회재정법을 갖다가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하고, 민법 제1조의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뿐만이 아니라 국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든 것도 포함시켜줘요. 각종 명령, 규칙, 조약, 조례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자주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절대로 들치면 안 돼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이 아니라 명령, 규칙, 조약, 조례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말합니다. 그 다음 2번에 보면 대통령의 긴급명령 가로쳐 놓으시고 명령 동그라미 넣으세요. 명령이란 두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 일반 명령이 됐던 위임 명령이 됐던 행정명령이 됐던 국무총리령이 됐던 각부 장관 부령이 됐던 명령이란 글자만 기억하시면 그 앞에 있는 명칭은 따지지 마시고 민사에 관한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별표 넣으시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관습법의 성립요건 그래요. 관습법은 우리들이 만든 거예요. 생활을 통해서. 그러면 관습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관습법의 성립요건은요 딱 두 가지야. 딱 두 가지. 관행이라고 볼 만한 게 반드시 있을 것, 관행. 그 다음에 법적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법적 확신. 그래서 법적 확신을 갖고 있으면 관습법이고, 법적 확신을 갖지 못하면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인 관습. 그러면 이러한 관습법도 당연히 법이기 때문에 헌법이 정하고 있는 최고 지도 이념을 위반해서는 안 돼요. 정당성, 합리성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관습법도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하지 않아서 사회질서 위반의 모습이 없어야 되고, 강행 질서를 위반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관습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문법이 없어야 돼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관습법은 당연히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입니다. 글자로 된 성문법이 있으면 관습법은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 그 예외가요, 상법 제1조하고 물권법정주의입니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는 법률 또는 관습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문법 또는 관습법이 또는 대등적 효력이죠. 그래서 물권법정주의에서 말하는 관습법은 대등적 효력. 그 다음에 상법은요, 상사에 관한 분쟁이 있으면 성문상법이 없으면 상관습법을 쓰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일반 민법을 쓰기 때문에 상관습법은 관습법이지만 일반 민법에 대해서는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는 걸 기억을 하시되, 그거 두 가지 말고는 전부 다 보충적 효력이에요. 그거 두 가지 말고는. 그래서 3번은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관행이 있고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관습법은 헌법이 갖고 있는 최고 이념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4번도 엄청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관습법은요,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판사님, 우리가 재판을 갖다 제기했는데 성문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법 들고 왔어. 이걸로 재판해. 이렇게 당사자가 주장하는 건 받아주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당신들 눈에 볼 때에는 그게 관습법으로 보일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때에는 법 아니야 해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관습법의 존재, 부존재, 존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증명이 있을 때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관습법이 법이냐 아니냐, 법원성 인정 여부는 법원의 직권 고려사항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만약에 판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 판사라고. 그 사람들이 왔어요. 판사, 이게 법이야. 이걸로 재판해. 그 사람이 떠드는 거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왜? 법의 전문가는 법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무 전문가는 나중에 자격증 취득하시면 이 합격하신 분들이 세무사로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 그래서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판사도 타 지역에 있는 관습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관습법의 존재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예외적으로 판사님 이게 관습법인지 아닌지 판단 좀 해줘요. 당사자가 겸손하게 물어보는 것은 2차적으로 가능하다. 그 다음 5번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되지 않게 되었다면 괄호 쳐놓으시고, 이 표현은요 법적 확신이 사라진 경우에 법적 확신, 관행이 존재하고 법적 확신이 부여되면 관습법이 만들어진 건데요. 이 법적 확신은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조선시대에는 남녀차별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요 우리 헌법 최고 지도인령 가운데 하나가 양성평등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남녀차별은 더 이상 관습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판례 하나 기억하셔야 돼. 종중구성원 자격이죠. 성과 본을 일치하는 후손들의 집단을 종중구성원, 종원이라고 하는데, 종중구성원은요 나쁜 예전 관습법은요, 종래의 관습법은 성년으로서 남성만을 대상으로 했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남녀차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습법으로 인정하지 못해서 관습법이 이렇게 부정이 되고 나쁜 관습이 되는 거야. 나쁜 관습. 그러면 종래의 관습법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죠. 그러면 이때 법적 확신이 사라져서 관습법이 없어지게 되면 그 없어진 부분은 뭘로 채우느냐? 조리로 채운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조리. 따라서 성년 후손이기만 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종중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은 새로운 관습법을 법원이 만든 것도 아니고 새로운 관습법의 존재를 확인한 것도 아니고 나쁜 관습법을 없애버리고 조리를 적용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요. 성년이기만 하면 남성, 여성 모두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새로운 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한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05번 예전 감정평가서에서 나왔던 거예요. 민법 제1조는 법원에 대해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1조에 관한 옳지 않은 것 고르기. 자, 1번 민사에 관하여 의미 괄호 쳐놓으시고 일반인들의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법인 괄호 쳐놓으세요. 공법인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일반인과 맺은 매매계약에 효력하는 다툼은 매매계약이니까 공법을 적용하지 않고 민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 적용이 되겠죠. 국가기관이 법률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공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 국가하고 국민은 복종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국가하고 국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당연히 공법관계로서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을 적용하게 되겠지만, 공법인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에 의해서 매매를 했다, 일반인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그때는요 공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민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에서 지하철 운영합니다. 지하철을 딱 운영을 하게 되면 일반인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지하철을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지하철에다가 무조건 강요당하면서 탈 의무는 존재하지 않아요. 강요당하면서 무조건 타야 된다고 하면 공법관계가 되는 거야. 근데요 지하철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하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자가 운전을 선택할 수도 있고 대중교통 다른 걸 다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인의 지위에서 매매가 됐다, 임대차가 됐다, 차량을 했다, 운영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서울시가 운영을 했다, 국가가 운영을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법관계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민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왜? 일반인의 지위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국가가 일반인하고 법률관계 저질렀을 때 일반인인 국민이 무조건 그것만 해야 된다 그러면 공법관계. 그게 아니고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으면 그건 사적 자치죠. 그때는 민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민법. 그래서 국가기관이 법률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공법관계가 적용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그게 아닌 일반인에 의해서 매매를 했다, 임대차를 했다, 그 다음에요 시설물을 했다, 운영을 했다 그러면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관계는 민법을 적용하게 된다. 그래서 1번 맞는 거죠. 그 다음 2번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 계속 나오죠.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이 아니라 각종 명령, 규칙, 조약, 조례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가 된다. 따라서
명령으로서 긴급명령, 위임명령, 행정명령 전부 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 3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를 적어주시고, 이걸 따가 헌재 결정례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헌재 판결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민법 제1조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당연히 민법의 법원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 헌법은요, 민법이라든가 형법이라든가 상법이라든가 민사소송법이라든가 각종 법보다 가장 위에 있는 최고 지도 이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지도 이념을 갖다가 표시한 법이기 때문에요, 민법을 갖다가 개정, 폐지, 삭제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헌법재판소 판결 전부 다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관습법이 만들어지게 한 요건으로서 성립 요건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성립 요건은 딱 두 가지예요. 거기 관행이 나와 있죠. 관행 동그라미 넣으시고 법적 확신이에요. 법이니까 당연히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관행과 법적 확신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 이 법적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은요, 판결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판결을 통해서 드러난 것만 관습법이 되죠. 우리 판례를 통해서 드러난 관습법 또는 관습법상의 제도는 모두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를 양관사 명분이라고 하죠. 동산양도담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사실혼제도, 명인방법, 분묘기지권이에요. 우리는 이걸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단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 양관사 절주지 스님이 명분이 있다. 양관사 명분이에요. 그것 말고는 관습법 아니야. 그것만 관습법이고, 거기에서 물권은 3가지가 있어. 물권 3가지는요, 불광동이 아니고 분관동이에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양도담보.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따라서 여기까지는 다 맞아. 근데요, 그 다음에 틀렸죠. 관습법의 성립식이, 관습법이 만들어진 건요, 판결이 있었을 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관행이 시작됐을 때도 아니고, 관행이 반복됐을 때도 아니요,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입니다. 야, 그건 전부 다 지켜야 돼. 이게 바로 법적 확신이죠. 다 지켜오고 있어. 근데 뒤늦게 판결을 통해서 그걸 관습법으로 갖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판결은 갖다 쓰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 관습법을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판결은 확인하는 계기가 될 따름이지 관습법의 성립 시기가 아니다. 따라서 판결 이전에 관습법의 법적 확신을 얻은 시점으로 소급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4번 지문은요, 두째 줄 중간 콤마까지는 다 맞아요. 성립 시기만 틀린 거야. 성립 시기. 관습법이 만들어진 건 판결이 있었을 때가 아니고 판결 전에 만들어졌다. 판결 전에. 그 다음 5번 대법원은, 그러면 판례라고 읽으면 돼요. 대법원 또는 판례는 관습상의 통행권을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제에 위반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한마디로 뭐예요? 관습법상의 물권을 묻는 거야. 관습법상의 물권 3가지밖에 없어요. 분관동이에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동산양도담보죠. 그리고 거기 관습법상의 통행권은 분묘기지권도 아니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동산양도담보도 아니죠. 그리고 그 3가지 말고는 절대로 관습법상의 물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한 페이지 넘어가면 06번 문제입니다.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약 동그라미 넣으시고, 조약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의 약속을 말하는 거죠. 이 조약은 무조건 법이 되는 게 아니고 준비 과정을 거쳐야 돼요. 준비 과정을 우리는 비준이라는 말을 씁니다. 준비를 거꾸로 하면 비준이죠. 예, 같은 거예요.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따라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다죠. 왜? 실질적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 관습법의 확인 존재 부존재, 그 다음에 법원성 인정 여부, 적용은 법원의 판사가 직접 직권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법원의 판사가 관습법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때는 2차적으로 당사자가 판사님 이게 관습법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세요.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그 다음 3번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관련, 이게 상사죠. 상사에 있어서는 성문상법을 갖다가 우선 적용을 하고 성문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을 적용하고
상관습법도 없으면 그때는 일반 민법에 의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상법 제1조는 상사 분쟁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적용 순서를 갖다가 규정해 놨어요. 상사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성문 상법을 갖다가 적용을 하고,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을 갖다가 적용을 하고, 상관습법도 없으면 민법을 쓴다는 거죠. 민법. 그럼 여기 보면 상법은 성문법이고 상관습법은 불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문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 거야. 성문법 우선 원칙. 글자로 된 걸 먼저 썼죠. 그럼 여기 상관습법하고 민법인데요. 상관습법하고 민법은요, 관습법은 불문법이고 민법은 성문법이잖아. 그럼 여기는 성문법 우선의 원칙을 갖다가 위반한 것이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 거야. 특별법. 상관습법은 불문법이지만 일반 민법에 대해서는 상법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상관습법은 불문법이지만 일반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인정되기 때문에 민법보다 우선해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관습법의 효력은요, 무조건 보충적 효력이 원칙이에요. 딱 두 가지, 물권 법정주의하고 여기 상법에 있어서만 예외적으로 상관습법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 4번,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이 될 때는 일반 법원이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이 헌법에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헌법에 일치하냐 헌법에 불일치하냐 판단은요, 글자로 된 성문법을 들고 가는 거야. 그래서 위헌법률 제정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위헌법률 그러면 글자로 된 거.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이 성문법 들고 가는 거야. 관습법은 불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들고 갈 필요가 없고 일반 민사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거기 4번에 보면 관습법이 헌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헌법을 지켰느냐 위반을 했느냐 판단, 요거는요 헌법재판소에 반드시 들고 갈 필요는 없고 일반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일반 법원. 그 다음 5번, 관습이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괄호 쳐놓으시고 성립요건 써놓으시고 뭐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관행과 법적 확신. 그 다음 07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 이제 구별하는 차이점도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데요, 관습법하고 사실인 관습은 어디에서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관습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사실인 관습이 있어요. 사실인 관습. 차이점이죠.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점은요, 성립 요건이 다르다는 점. 성립 요건에서. 그 다음에 법원성 인정 여부. 법원성 인정 여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법원성이라고 하는 건 법이다 아니냐, 법의 성질이죠. 그 다음에 주장 증명을 누가 하느냐, 주장 증명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써먹는 적용 범위죠. 적용 범위. 여기에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습법은 관행이 있어야 되고, 관행이죠. 관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적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 법적 확신. 근데 사실인 관습은요, 관행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고 법적 확신을 갖지 못한 거죠. 법적 확신을 갖고 있으면 관습법이고 법적 확신을 갖지 못하면 사실인 관습에 불과한 거야. 따라서 관습법은 법적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법원성이 인정이 되고 즉 법이다.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법이 아니다. 따라서 관습법은요, 법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법원이 직권 고려한다.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러나 법원의 판사가 몰랐을 때는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은 거래 관행이죠. 거래 관행이기 때문에 두 번 어떤 걸 했어요? 그러면 당사자가 증명하는 게 원칙이고, 당사자가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몰랐을 때는요, 이때는 법원이 직권 고려할 수 있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가 있다.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률 문제 전부 다 적용을 하죠. 전부 다. 그러나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에만 적용이 되고, 이 일부가 어디냐?
법으로서의 기능은 할 수가 없고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했을 때 임의 법규에 우선해서 해석 기준에 불과한 거죠. 해석 기준. 우리가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불명확하게 되면 해석 기준으로서 목사 임신을 쓰죠. 당사자가 원하는 목적 가지고 해석을 하고 목적이 없으면 사실인 관습에 해석을 하고 사실인 관습이 없으면 임의법규를 갖다가 통해서 하고 임의법규도 없으면 신의칙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석 기준은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법규, 신의 성실의 원칙, 목사 임신의 순서로 가는 거예요. 목사 임신. 따라서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불명하게 되면 임의법규에 우선해서 해석 기준이 된다. 자, 옳지 않은 것 고르기 1번 볼게요. 자, 관습법과 달리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반복된 거래 관행이 법적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법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법적 확신을 갖지 못해서 법으로 인정되기 전 단계를 사실인 관습 맞죠? 그 다음 2번 관습법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이라고 하는 최상위 규범 전체 법 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헌법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당연히 지켜야 되고 그 다음 3번 사실인 관습이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가르쳐 주시고 이땐 당연히 무효죠. 강행 규정을 했다가 위반하는 사실인 관습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관습법은 법적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데 그 존재 부존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항상 주장 입증을 하여야만 법원이 이를 근거로 관습법의 존재를 판단할 수 있다. 틀렸죠? 관습법은 법이니까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법원이 직권 고려한다 그랬어요. 직권 고려한다. 그래서 4번 틀렸고 그 다음 5번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 가르쳐주시고 나쁜 관습법이죠. 법적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따라서 더 이상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은 가질 수가 없다. 조리를 적용해서 상식을 적용해서 여성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 다음 08번 문제 관습법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고르기 1번 관습법이란 관행의 존재와 법적 확신을 요소 가르쳐주시고 성립요건이죠.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관습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관행이 있어야 돼. 반복되는 행위. 그리고 법적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관습법이 이미 만들어진 거야. 근데요, 이 관습법은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습법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판결이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판결 동그라미. 판결, 판례요. 판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이때 판례는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확인해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서 확인된 것만 관습법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판례를 통해서 확인된 관습법은 양관사 명분을 기억하셔야 돼. 동산 양도담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사실혼제도, 명인방법, 분묘기지권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관습법도 반복되는 관행이 있고 사실인 관습도 반복되는 관행이기 때문에 관행은 경험한 거죠. 그래서 경험치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 고려하지만 사실인 관습은요, 두 분 어떤 거래를 했습니까? 물어봤을 때에는 당사자가 증명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둘 다 법원이 직권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차에서 봤잖아요.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 고려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실인 관습은요, 거래 관행이기 때문에 거래 관행은요, 당사자가 증명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당사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대법원 판례는 자 판례 동그라미였어요. 판례는 고등법원 판례가 됐던 대법원 판결이 됐던 상급법원의 판결은요 바로 그 사건 재판 다시 해라고 하는 그 사건에 관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지 동종이라든가 장래의 사건이라든가 다른 법원에서 재판하는 유사 사건에 관해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재판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모두 이렇게 재판해야 돼.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민사에 관한 상급법원의 판결 이런 고등법원 판결이라든가 대법원 판결은요 그 사건만 재판 다시 해. 당해 사건에 관해서만 법적 구속력을 따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성을 갖다가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이지만 헌재 결정례는 민사에 관한 것이면 당연히 법이 된다. 왜? 최고 지도인이니까. 그 다음 4번 이것도 별표해 놓으시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괄호 쳐주시고. 자, 등기가 없는 건물을 산 거예요. 등기가 없는 건물을 샀다 그러면 돈 다 줬다는 사실만 가지고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죠? 우리는 반드시 매매 계약이라든가 증여 계약이라든가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고 와야 돼요. 등기. 우리 선생님들이 돈 주고 샀다 그러면요, 돈 줬다고 해가지고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에요. 동사는 인도를 받아야 되고 부동산은 등기를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등기가 없으면 법적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관습법상의 소유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관습법상의 물권은 관습법상의 소유권을 말하는데 관습법상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왜? 양관사 명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다음 5번 관습법상 인정되는 제도 가로쳐주시고. 쉽죠? 양관사 명분이에요. 그래서 동산 양도담보, 거기 동산 양도담보 이렇게 나와있지. 부동산 양도담보로 하면 안 돼요. 부동산 소유권 넘겨주고 돈 빌려주는 부동산 양도담보는 성문법이 존재해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의 이름은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동산 양도담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양관사 명분이 있다. 그 다음 오른쪽 구쪽에 있는 9번 문제는요,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